어머니, 이제 들어가서 좀 쉬세요. 그래야지. 너희들도 고생 많았다. 엄마는 아무 걱정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문상객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옮기고 장례식장은 서서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하얀 국화꽃 향기가 공기를 무겁게 채우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빈 의자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50년을 함께한 사람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칠순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막막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마치 평생 의지하던 벽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보리차를 끓이고 저녁마다 식탁을 차리던 그 사람. 신문을 보며 기침을 하고 텔레비전 앞에서 졸던 그 사람. 그렇게 당연하게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뒤편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남 민수가 장례 지도사와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처리는 능숙했습니다. 발인 시간, 운구 차량, 화환 정리, 부의금 명단까지 마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듯 체계적이었습니다. 장녀 지영은 친척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며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약사인 그녀는 항상 그렇듯 또렷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막내 민호만이 가끔 어머니 쪽을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 역시 할 일에 쫓겨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묻지 않았다는 것을.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슬프시죠? 엄마 힘드시죠?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장례를 치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니까. 어머니는 다 이겨낼 사람이니까. 어머니는 늘 그래왔으니까.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근처 모텔로 돌아갔고 순덕은 혼자 작은 안치실 옆방에 남았습니다. 좁은 방에는 간이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순덕은 침대에 앉아 핸드백에서 남편이 평생 써온 수첩을 꺼냈습니다. 병원 진료 날짜, 자식들 생일, 손주들 학교 행사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이 고생 많았소. 미안하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발인 준비로 장례식장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순덕은 검은 상복을 입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관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관은 천천히 운구 차량으로 옮겨졌고 가족들은 차례로 차에 올랐습니다. 화장장까지 가는 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봄볕은 따사로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남편의 유골함이 안치되었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과 함께 순덕은 그 작은 공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50년의 시간이 이렇게 작은 공간에 담기는구나. 민수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시죠.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잠깐 들르실래요?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순덕은 피곤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지영과 민호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모였으니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와 똑같은 톤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건입니다. 순덕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수는 서류 가방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A사 용지에 빼곡히 인쇄된 글자들, 재산분할 계획서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은 집 한 채, 적금 2억, 보험금 1억 5천, 주식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총 6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는 잠시 멈추고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상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분할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들이 순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은 민수 명의로 하되 어머니 거주권 보장, 현금 자산은 3남매 균등 분할, 각자 2억씩. 순덕의 몫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국민연금이 매달 80만 원 나오시니까 생활하시는데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집도 계속 사시는 거고요. 지영이 거들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 세금 문제도 있고 상속세를 줄이려면 지금 정리하는 게 나아요. 우리도 다들 형편이 어렵잖아요. 태수 가게도 요즘 장사가 안 되고 애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그녀의 목소리는 설득력 있었습니다. 약사로서 항상 논리적으로 말해왔던 그녀였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관도 땅에 묻힌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 사무제도 안 지냈는데. 민수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게 모두를 위한 거야. 너도 알잖아, 형편이 어떤지. 나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누나도 가게 때문에 힘들고.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이유가 돼? 엄마는? 엄마 생각은 해봤어? 순덕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 아이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동안 그녀는 그 종이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6억, 2억씩, 거주권, 국민연금 80만 원, 남편이 평생 모은 돈,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며 모은 돈. 그 돈이 종이 위의 숫자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엄마를 위한 거야. 엄마 혼자 계시는데 그렇게 많은 돈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 사기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안전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진지했습니다. 지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1조 피상 속인 고철수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제2조 배우자 박순덕은 자택에 대한 거주권을 보장받는다. 제3조 현금성 자산은 자녀 3인이 균등 분할한다. 순덕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나가거라.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순덕은 다시 말했습니다. 다들 나가. 지금 당장.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순덕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너도 나가. 아이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덕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순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은 어떤 존재였는지,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남긴 것이 아이들에게는 그저 재산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그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 거주권. 그 단어가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사는 것이 허락받아야 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순덕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종이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애들이 그럴 리 없어. 순덕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힘들어서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릴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배신감. 아니, 배신감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서운함과 분노와 슬픔과 자괴감이 뒤섞인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순덕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돌잔치 사진, 지영의 초등학교 입학 사진, 민호의 졸업 사진, 온 가족이 함께 찍은 크리스마스 사진,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순덕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된 것이. 순덕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옷이 아직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침대 왼쪽은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였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잘 살았던 거 맞죠? 당신은 행복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덕은 남편의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직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이제야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 혼자라는 것. 아이들이 있지만 진짜로는 혼자라는 것. 그 깨달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발인을 마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순덕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이 가끔 정적을 깼습니다. 순덕은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인지 점심인지도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부엌으로 가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보리차를 끓이고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7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고했소.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순덕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그 신호가 없었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밥을 지을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침대는 더 문제였습니다. 왼쪽 절반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 그 공간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순덕은 밤마다 그 빈자리를 보며 잠들었고 아침이면 무의식 중에 왼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무것도 닿지 않을 때마다 현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없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엌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들을 담았던 반찬통들이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 이게 제일이야라고 말하던 남편. 고등어 조림을 하면 2점을 꼭 먹고 맛있소라고 말하던 남편. 이제 누구를 위해 요리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밥을 짓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네.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짧은 대화였습니다. 민수는 한 번도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영은 한 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반찬 좀 갖다 드릴까요? 순덕은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민호만이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갈게. 아니다, 바쁠 텐데. 아니야, 갈게. 하지만 민호도 매번 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아, 나야, 영자야. 문 열어. 순덕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영자가 큰 보자기에 반찬통들을 싸들고 서 있었습니다. 뭐하고 있었어? 전화도 안 받고. 영자는 순덕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야, 너 완전 상했네. 밥은 먹고 다녀.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안으로 들어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미역국, 나물, 멸치볶음, 김치. 일단 앉아. 내가 밥 데울게. 영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야,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잖아. 밥도 안 했어? 순덕은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는 밥을 데우고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차렸습니다. 먹어. 일단 먹어야 힘이 나지. 순덕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자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아, 나 봐. 제대로 봐.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의 눈이 보였습니다.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 나한테는 괜찮아. 영자의 말에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영자는 순덕을 안았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순덕은 영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다 점점 크게. 50년을 참았던 울음이, 3일 동안 혼자 삼켰던 외로움이, 아이들에게 느꼈던 배신감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순덕은 진정했습니다. 영자는 티슈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민우한테 들었어. 애들이랑 뭔가 있었다며? 순덕은 핸드백에서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얼룩진 종이. 재산분할 계획서. 영자는 종이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미쳤나?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자식이 할 짓이야? 장례식 다음 날에?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야, 나 뭘 잘못한 걸까? 영자는 종이를 식탁에 내던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저 애들이 잘못한 거지. 영자는 화가 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50년을 키워놨더니 고작 이런 것들로 만들었어? 순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해서 그런가 봐. 힘들 때마다 돈을 쥐어줬어. 이거 가지고 뭐 사 먹어라. 학원비 여기 있다. 용돈 받아라. 그렇게만 했어. 진짜 중요한 건 같이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거였는데. 영자는 순덕 앞에 앉았습니다. 순덕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어. 말은 없어도 사랑은 있었잖아. 하지만 순덕이 말을 이었습니다. 애들은 그걸 몰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돈만 기억하나 봐. 영자는 순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덕아, 잘 들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지금 넌 선택해야 돼. 선택? 순덕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살 거야? 아니면 내 인생 되찾을 거야? 순덕은 멍하니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인생?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인생. 박순덕의 인생. 남편 뒷바라지도 아니고 자식들 엄마도 아닌 내 자신으로 사는 거.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학교도 고졸이고 평생 집에서만 살았잖아.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합창단 있잖아. 순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합창단? 그래. 다음 주에 첫 공연 있다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순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합창단. 6개월 전 남편이 권했던 것이었습니다. 순덕이 당신도 뭔가 해봐요. 집에만 있지 말고.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이 나이에 노래를 배운다니. 하지만 남편이 계속 권해서 결국 등록했습니다. 주 2회, 2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음도 잘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재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망설였습니다. 지금 그럴 마음이 안 들어. 남편도 돌아가셨는데 노래를 한다는 게.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 하는 거야. 순덕아,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병원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순덕이가 합창단 다니는 날은 표정이 밝아요. 내가 그걸 보는 게 좋아요.
그 사람도 원하는 거야. 순덕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이. 영자는 재산분할 계획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찢어버려. 지금 당장. 순덕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찢어? 그래, 찢어버려. 애들한테 말해. 내 인생은 내가 산다고.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한다고.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들이, 조항들이, 자식들의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 자신의 이름. 박순덕, 배우자, 거주권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그 몇 글자로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종이를 접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찢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틀 후 민수의 전화가 왔습니다. 순덕은 전화를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벨소리가 3번, 4번 울렸습니다. 순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서류는 검토해 보셨어요? 순덕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들어있던 쓰레기통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하자. 나 생각이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난 아직 죽지 않았어. 순덕의 목소리가 조금씩 단호해졌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할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 위해서겠지. 순덕이 끊어 말했습니다. 엄마 위해서가 아니라.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혼자 사시면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우리는 정말 힘듭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애들 학원비는 매달 200만 원이 넘어가고 대출 이자만 해도. 민수야. 순덕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내가 벌어서 해결할 일이야. 전화 너머로 민수가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집에 오면 애들 숙제 봐주고. 저도 지쳐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는 혼자 편하게 사시잖아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편하게?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민수야.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나도 정말 힘들었어. 어머니가 뭐가 힘드셨는데요? 민수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게 힘든 거예요? 전 회사에서 매일 전쟁이에요. 순덕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이랬어. 50년을 밤낮 없이 일했어. 민수는 놀란 듯 침묵했습니다. 순덕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학원 데려다 주고 밤새 간호하고 그게 일이 아니냐? 그건 월급 나오는 일이 아니면 일이 아니냐? 어머니, 민수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버지 뒷바라지하면서 시부모님 모시면서 너희 새 키우면서 난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 없어. 참았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하지만 그게 편한 거였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내가 회사에서 일하듯이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은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순종적으로 살아온 자신이 아들의 말에 반박했다는 것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후련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순덕은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영아,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 진짜 그럴 거야? 지영은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듯 놓으며 물었습니다. 순덕은 대답 대신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지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현실을 봐. 엄마 혼자 살면서 그 많은 돈 다 어디 쓰게? 순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힘들어. 태수 가게도 요즘 장사가 안 되고 애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우리도 빚이 있다고.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 부부가 약국을 확장하면서 큰 빚을 냈다는 것을. 그때도 돈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순덕은 남편 몰래 적금을 깨서 3천만 원을 줬었습니다. 그때 준 돈은? 순덕이 물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그때 얘기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 순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잖니. 지영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와서 받겠다는 거야? 아니.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영아, 그게 전부는 아니잖니. 무슨 말이야? 지영이 물었습니다. 순덕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필요하니? 당연하지. 무슨 소리야?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돈 말고.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자체가 필요하니?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희 중에 누가 엄마 걱정했니? 엄마가 슬픈지 외로운지
밤에 잠을 자는지 물어본 사람 있었어?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다들 돈 얘기만 했어.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부터 엄마는 자동입 출금기 같았구나. 지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니? 순덕이 물었습니다. 지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핸드백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알아서 살게. 지영이 나간 후 순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식들과 이렇게 싸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순덕은 혼자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 민수, 초등학생 때 지영, 중학생 때 민호,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순덕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플래시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학생 민수가 보였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학원 보내준대. 왜 우리 집만 안 보내줘? 순덕은 그때 적금을 깨서 학원비를 냈습니다. 고등학생 지영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요즘 애들은 다 명품 가방 하나씩은 있다고. 순덕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방을 사줬습니다. 대학생 민호가 보였습니다. 엄마, 나 돈 좀 줘.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데. 순덕은 또 돈을 줬습니다. 순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준 것은 돈뿐이었다는 것을. 대화는 없었습니다.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힘들 때 괜찮니? 라고 물어본 적도, 엄마도 힘들어라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순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민호. 응. 순덕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울고 있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날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형이랑 누나 말을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순덕이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형이랑 누나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 엄마 인생이잖아. 엄마가 행복해야 해. 순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고맙다. 엄마, 다음 주 합창 공연 간다며?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나갈게. 엄마 노래 듣고 싶어? 전화를 끊고 순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명,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저녁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혼잣말이었지만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공연 때 입을 한복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세워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연습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순덕은 한복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해보자. 아직 늦지 않았어. 그날 밤 순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왼쪽 빈자리가 여전히 컸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외롭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날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오늘은 합창단 연습에 다시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남편 장례 이후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밑이 푸르고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이라 손이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화센터로 가는 버스 안에서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등교하고 상점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자식들과 싸워도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자 영자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영자는 환하게 웃으며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때? 괜찮아?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떨려. 당연하지. 근데 괜찮아. 우리 다 같이 있잖아. 영자는 순덕을 이끌고 연습실로 들어갔습니다. 합창단 단원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순덕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누군가는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 누군가는 여전히 가족을 돌보는 사람, 누군가는 혼자 사는 사람.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순덕을 보자 단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순덕 씨, 많이 힘드셨죠? 괜찮으세요? 오늘 나오신 거 잘하셨어요.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순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원 한 명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 비슷해요. 나도 남편 보내고 1년 됐어요. 처음엔 미칠 것 같았는데 여기 오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자, 모두 자리로. 단원들이 각자의 파트로 갔습니다. 순덕은 소프라노 자리로 갔습니다. 영자가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이 순덕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순덕 씨, 다시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천천히 해봅시다. 발성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A-E-5-U 순덕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에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본곡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 공연곡은 You I Say Me Up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연습실을 채웠습니다. 합창단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When I am down on the oh my soul so weary. 순덕도 함께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가사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음정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르다 보니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연습했던 것들이 돌아왔습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다른 파트들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You I say me up, so I can stand, Mount AINS. 이 부분을 부를 때였습니다. 순덕은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 산 위에 설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영자가, 민호가, 합창단 사람들이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모두 잘하셨어요. 특히 순덕 씨, 오늘 정말 좋았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순덕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그 감정을 다음 주 공연에서도 그대로 표현하세요.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연습 후 단원들과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근황을, 자식들 이야기를, 손주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덕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식들과 관계가 어렵다는 것만 말했습니다. 한 단원이 말했습니다. 다들 그래요. 우리 세대는 자식한테 너무 많이 줬어요. 우리 것을 다 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남았죠. 다른 단원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해요. 남은 인생이라도. 그 말들이 순덕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덕은 기분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함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했다는 것,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 그것들이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문득 민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블로그. 민호가 블로그를 만들어 보라고 했었습니다. 순덕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노트북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덕은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순덕은 망설였습니다. 컴퓨터는 잘 모릅니다. 인터넷도 겨우 쇼핑몰 들어가는 정도였습니다. 블로그는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습니다. 순덕은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나 엄마인데. 엄마, 무슨 일이야? 블로그. 그거 어떻게 만들어? 30분 후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거 새로 샀어. 아빠 거는 너무 오래됐어.
민호는 노트북을 켜고 블로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클릭하고 아이디는 뭐로 할까? 엄마 이름으로 할까? 응, 그래. 비밀번호는?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315. 내 아버지 생일. 블로그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얀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엄마가 쓰고 싶은 글을 쓰면 돼. 일기처럼. 근데 사람들이 볼 수 있어. 사람들이? 응.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도 있고 댓글도 달고 그래. 순덕은 긴장했습니다. 내가 쓴 글을 사람들이 본다고? 응. 근데 괜찮아. 좋은 사람들이 많아. 엄마 이야기에 위로받을 사람들 많을 거야. 민호는 엄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해. 하루에 한 줄이라도 괜찮아. 민호가 돌아간 후 순덕은 오랫동안 하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순덕은 키보드 앞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67세의 재시작.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저는 50년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 밥을 차리고 밤에 자기 전까지 가족을 돌봤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슬픔보다 막막함이 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밥을 지을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더 힘든 것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준 것은 돈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제 시간을, 제 인생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보기로, 67세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살아보기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합창단 연습에 다시 나갔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이 블로그에 제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저처럼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순덕은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틀린 맞춤법도 있고 어색한 문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발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글이 올라갔습니다.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순덕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블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3개나.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읽었습니다. 저도 남편 보내고 2년 됐어요. 공감합니다. 힘내세요. 67세의 재시작. 멋진 제목이네요. 응원합니다. 저도 비슷한 나이인데 많은 위로가 됩니다. 계속 글 써주세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공감해 주었습니다. 응원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순덕은 댓글 하나하나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힘내요. 그날부터 순덕은 매일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합창단 연습 이야기를, 혼자 밥 먹는 이야기를, 자식들 생각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썼습니다. 댓글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10개, 20개, 50개. 사람들은 공감했고, 응원했고, 자신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일주일이 흐르고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긴장되었습니다. 평생 무대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공연 전날 밤 순덕은 한복을 다시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67세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있고 흰머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순덕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공연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순덕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6시에 일어나 씻고 화장을 하고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애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문화센터 공연장에 도착하니 이미 단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영자가 다가왔습니다. 순덕아, 오늘 엄청 예쁘다. 너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려? 많이. 나도. 근데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무대 뒤 대기실에서 마지막 연습을 했습니다. 발성 연습을 하고 곡을 한 번 더 불러보았습니다. 선생님이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즐기세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연습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부른다는 거예요. 객석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커튼 틈으로 살짝 내다보았습니다. 객석이 차고 있었습니다.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순덕은 맨 뒤 좌석을 보았습니다.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민호라도 와준 것이 감사했습니다. 순덕은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단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원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파이팅!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실버 하모니 합창단의 UII Say 미업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덕은 다른 단원들과 함께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객석의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피아노 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공연장을 채웠습니다. 순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When I am down on the oh my soul so weary. 처음 몇 소절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합창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순덕은 노래에 집중했습니다. 가사를 생각했습니다. When troubles come on my heart burdened be. 어려움이 오고 마음이 무거울 때 지난 한 달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죽음, 아이들과의 갈등, 외로움과 슬픔. Then I am still on the wait he in the silence. 고요 속에서 기다린다. 순덕은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혼자서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누군가 와서 함께 있어줄 때까지. 영자가, 민호가, 합창단 사람들이 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후렴구가 시작되었습니다. You are say me up, so I can stand, Unmount AINS. 순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감정이 실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You are say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폭풍 우치는 바다를 걸을 수 있게 해준다. 순덕은 지금 그 바다를 걷고 있었습니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누군가의 어깨 위에 있을 때 강해진다. 순덕은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You are say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 순덕은 지금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객석이 일어섰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단원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민호가 보였습니다. 엄지를 치켜 세우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민호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민수가 있었습니다. 지영도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거기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로비에 나오니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최고였어. 진짜 최고. 민호는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민수와 지영이 다가왔습니다. 셋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몰랐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처음 알았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네. 순덕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삶에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순덕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밥 먹을까? 민수와 지영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국밥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미안해. 나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각했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합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그런 얘기를 꺼낸 건 순덕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원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너희가 왜 그랬는지는 알아. 순덕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생각해봤어. 왜 너희가 그렇게 됐는지. 엄마,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덕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돈밖에 안 줬구나. 사랑을 돈으로 표현했어. 이거 사 먹어라. 학원비 여기 있다. 용돈 받아라. 그렇게만 했어. 순덕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는데, 대화였는데, 함께 있어주는 거였는데,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머니께 돈만 요구했어요. 학원비, 용돈, 결혼자금. 항상 손만 벌렸어요. 지영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안 했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형, 누나. 근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순덕은 새 아이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서류 정말 찢으셨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찢었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지영도 말했습니다. 엄마, 그 돈 엄마 거야. 당연히 엄마가 쓰셔야지.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근데 너희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필요하면, 진짜 필요하면 도와줄게. 근데 이제는 서로 이야기하자. 돈 이야기 말고 마음 이야기.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올게요. 할머니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지영도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합창단 들어가고 싶어. 같이 해도 돼? 순덕은 놀랐습니다. 진짜? 응. 엄마 보니까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졌어. 민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블로그 봤어? 댓글 장난 아니야. 벌써 조회수가 5천 넘었어. 순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응. 엄마 이야기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 다들 응원하고 있어.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보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가족이 됐어요.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사진 찍자. 다 같이. 네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네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순덕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블로그에 새 글을 썼습니다. 오늘 제 인생 처음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67세에 처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떨렸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왔습니다. 제 노래를 들으러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깨졌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재산 문제로, 서로에 대한 오해로 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깨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니, 더 단단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67세의 제 시작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를 발행하고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왼쪽 빈자리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소, 순덕이. 잘 살아가고 있소.